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세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애동포 여러분. 어느덧 한가위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보름달, 완연한 보름달을 며칠 뒤면 볼 수 있네요. 며칠 뒤다, 내일 모레. 아주 좋은 그런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이 클 때 과연 보름달의 의미가 어떨지,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게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그 옆산에 과거에는 조금 새벽에 한 번씩 올라오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산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았죠. 특히 우리 공화당에 들어온 이유는 정말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다니는 그런 생활들이 돼서 그 산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집회가 아무래도 저희들 코로나 정국 이후에 많이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산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한번 일요일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산을 올랐어요. 그 산에 오르면은 북한산이 이제 잘 보이는데, 안개가 끼면 안 보입니다만, 북한산의 그 바위 얼굴이 꼭 사람이 누워있는 그런 형상을 한 모양으로 제가 올라간 산 정상에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시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산 정상에 오를 때마다 시를 시리즈로 이렇게 쭉 적어왔어요. 26번째까지 적어왔는데, 엊그저께는 제가 27번째 그 시를 그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제목은 같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같은 형상을 보면서 또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나의 내면의 세계라든지 심리 상태,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의 상태에 따라서 시상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져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늘 제목도, 방송 제목 다소 이렇게 낭만적이고 시적으로 담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를 쓰면서 제가 생각한 소회를 한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같은 아픔을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시를 낭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사람, 시리즈 시 27번째 시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아침 시간에 7시 전후에 쓴 시 같아요. 산정상에서. 가을바람이 세찬 모양이다. 7년 전만 해도 가을바람 맞으며 활짝 웃었건만, 아직 10월도 아닌데 북한산 산풍이 그리도 거센 모양인지, 중추절이 되기 전에 왜 이리 가쁜 힘을 쉬고 있는 것인가. 백성들이 부르는 원성들이 다 모여 가을바람을 타고 그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픔인가. 왜 이리도 천고마비 계절에
저리 거친 숨을 헐떡헐떡 세차게 몰아쉬며 명줄이 다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리도 구슬프게 대변하고 있는가? 사람의 얼굴인가? 일그러진 짐승의 얼굴인가? 사람의 얼굴이다. 저 인자한 현인의 인자한 미소를 누가 그 일그러진 고통의 얼굴로 만들었나? 오호 통제라. 2021년 이맘때라도 거친 숨이라도 몰아쉬고 있어야 할 터인데 걱정이고 걱정이로다. 역사는 그리 도도히 흘러갈 터인데 2020년 9월 27일 일요일날 아침에 박태우 시인이 지은 겁니다. 저는 사실 시를 굉장히 즐겨 쓰는데 우리 당에 온 다음에는 시를 쓸 여유와 그런 정서적인 흐름이 약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참여시, 애국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좀 쓰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 아니 2000년대 등단, 20년 전에 등단해서 한국문인협회엔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 시집을 7권을 그동안에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칼럼집이라든지 기타 책에 많은 시를 수록해서 나름대로 조금 서정적인 시, 낭만적인 시를 많이 쓰는 시인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저는 때로는 이렇게 역사적인 그리고 굉장히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 참여시적인 그러한 시도 많이 써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먼저 시를 낭독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나 지금 2020년 추석을 맞이하기 이틀 전에 느끼는 감정은 비단이 박태우뿐만 아니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요즘 뭐 즐겁게 웃으면서 박장대소 하는 사람들을 뭐 철 모르는 젊은이들 빼고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빼고는 박장대소 하면서 편하게 웃는 사람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뭐 요즘 하도 큰 사건들이 이렇게 저희 곁을 지쳐가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내일이 추석이라서 뭐 즐거운 마음이 있을 법합니다만은 워낙 중대한 사건들이 지금 스쳐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자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국방부가 감청을 했는데 연유를 발라서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태우라고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청을 해서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좀 뉴스 보도도 있는데 우리 국방부가 스페셜 인포메이션 특별 정보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래요? 연유라는 게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소각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시신이 이렇게 불태워져서 불타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본 우리 군인데 북한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시신을 불 안 태웠다고 말이죠. 그 많은 배를 동원해서 전투함을 동원해서 시신을 찾는 모습은 이건 무슨 36 코미디도 아니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 우리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 민주당이 뻔뻔하다. 응? 아니 그 시신에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해서 불꽃이 이런 것을 장시간 지켜보는 우리 군이 국방부에서 확인까지 하고 있는데 감청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 함정이라든지 배를 동원해가지고 시신을 찾겠다고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만의 시상으로 실어온 그 북한산에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그 윈자한 얼굴도 이런 찌들은 공해 뉴스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대한민국 안 되겠다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북한을 갖다가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보다 더 받드는 주사파 정권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뭐 김정은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 구두 말을 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감읍해가지고 말이죠. 북한이 사과했다. 앞으로 이것이 뭐 남북 대화를 이어가는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본말이 전도된 또 국민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 잘못된 권력 주변에 아첨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복을 입고 있기에 또 높은 관직을 하기에는 함량미달 소인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국기가 다 흐트러뜨려지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 같은 체제에서 그거를 보고해서 시체를 불태우고 소각하는 거를 상부의 지식 없이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망명해서 살고 있는 과거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비밀 자금을 만졌던 차관급 뭐 인사도 김정은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시신을 불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북한을 감싸는 것이 우선입니까? 대한민국이 북한 호위 부대예요? 우리 국민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북한 호위하라고 세금 내가지고 국가에서 만들어줬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토방해하려고 저는 27개월 복무했습니다. 원래 저 때는 30개월 복무하게 돼 있는데 대학 2년 교련을 해서 3개월 감축받아서 27개월 군복무를 했는데 북한 호위부대 하라고 우리 대한민국 가서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까? 이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 정서에 불을 지르고 있는 김정은을 비유하는 코미디다. 그래 어떻게 진정성이 부재한 그런 무슨 뭐 미안하다는 그런 통전부가 구두로 바다적으로 해서 보내온 문건을 가지고 감읍해서 말이죠. 유시민이라는 작자는 이런 작자가 뭐 장관을 했다니까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몽군주로 계몽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국민을 화나게 하고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주사파의 현실을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렇게 하루 동안 침묵하고 뭐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정확한 동선 공개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진상규명 요구했어야 돼요. 공동조사 수행하라고 요구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준유선 지상제 선포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준엄하고 값진 것인가를 만 세계에 알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눈치 보고 진상규명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뭐 안타깝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 정도 사과했으면 대단한 거라고 그러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헛소리 정권이에요. 제가 보면. 더욱더 한심한 거는 뭐 오늘 추석 내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어질 텐데 화제가 아니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많은 세비를 써가면서 대북 규탄 결의안 하나를 못 만들고 있어요. 외교통일위원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못 만들고 있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무슨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청와대 출장소라고 제가 국회를 비하했는데 평양 출장소까지 지금 비하할 지경이 됐어요. 이 뭐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층이라든지 국회가 그냥 대한민국 국민 편이에요, 북한 편이에요.
심지어는 그걸 화장한 걸 가지고 방역 소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친북론자들,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뭐 한일 합방할 때 앞잡이 노릇한 이완용이 후손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이들도 이런 정도의 잘못을 해도 뭐 그럭저럭 권세 부귀영화 누리고 후손들이 잘 살 거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자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실종 사건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현 정권은 당장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응?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국제사회와 맥을 같이 해서 뭐 유럽연합도 지금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 판이고 유엔의 사무총장도 개탄스럽다고 하는 판인데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국민들이 아주 명절 전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응? 이런 범죄 집단하고 무슨 관계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사건 규명이나 하고 사과를 제대로 받고 다시는 책임자 처벌을 통한 재벌 방지가 없다는 걸 한 다음에 그런 걸 이야기해야지 도대체 본말이 전도된 폐륜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은 뒷전이고 북한이 우선순위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어떻게 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되고 버려졌는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이 주사파가 대한민국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정권이 끝이 어딘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지경까지 오니까 아마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는 집안은 이거 성토하는 장이 돼서 추석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형편없을 겁니다. 제자로만 한다면. 장난하지 말고. 국회라는 데서 이런 거 하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 동전선언 촉구교류안, 북한 개별 관광 촉구교류안 이런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뭐 대신 내고 대북 규탄 결의안은 뭐 문구 하나 가지고 장난하다 안 냈다는 거 보니까 송영길 위원장이 외교통상위원장인데 역시 친북론자들이 하고 있는 반대한민국적인 행태에 대해서 추석 때 우리 양심을 가진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시민들은 많이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까? 예?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33시간 동안 뭘 했는지, 짧게는 17시간 동안 뭘 했는지 하나하나 좀 공개해서 국민의 분노를 좀 잠재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욱더 가관인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0월 25일 날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평화만 6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이나 규탄이라는 단어는 언급도 하지 않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는 이런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하고 대화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가지고 정말 이 정도면 대단한 거라고 격찬하고 있는 사람들 있고 우리가 국가를 맡기고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심스럽고 그동안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못지않게 지금 오늘 또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는 또 추석 명절 내내 지금 대화가 될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국 뭐 서울 동부지검장과 그 담당 검사를 통해서 추미애 씨 아들 서 씨 그 문제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추석 전에 공무원 시신 살인 및 화장 사건을 계기로 또 슬쩍 발표한 걸 보면은 뭐 별로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거. 야, 어떻게 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을 담당해서 좋은 그런 제보가 있고 한데도 이걸 뭉개고 축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또 수사하니까 결국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런 수사를 누가 믿겠어요? 응? 여기 좀 언론들이 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무슨 뭐 대의하게 전화를 하라고 추미애 씨한테 보좌관의 연락처를 다 받은 카톡 기록들이 있고 부대 측하고 연락 내용을 다 그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그러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이 동부지검의 담당 검사하고 이거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거를 보고를 하고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아부하고 출세하려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추미애 씨 아들 서모 씨하고 전 보좌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데 도저히 안 돼. 이거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하든지 국정조사로서 전면 재조사해야 됩니다. 야당들은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추석 살살강 하지 말고 국회에서 농성해야 됩니다. 예? 그 뭐 1인 시위한다고 뭐 이상한 쪽지 들고 한 30분 서 있다가 집에 가지 말고 야당답게 좀 나라를 구하란 말입니다. 도대체 창피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야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외국 사람들한테 들었으면 안 되잖아요. 응? 이게 뭐 이런 카톡 내용, 여기 저 신문 하나를 제가 보니까 참 너무, 여기 보세요. 여기 카톡 내용이 지금 다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017년 6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채무보좌관하고 아들 서모 씨가 휴가 관련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그 당시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채무보좌관은 당대표 보좌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7년 6월 14일 서 씨가 1차 병가 마지막 날 그 보고를 했어요. 서某건은 처리했습니다. 의원실 인턴 직원은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보좌관이 그 당시 추미애 당대표한테 보고하는 문자입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당대표의 지시를 받고 보좌관이 일처리한 게 명확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예? 이게 무슨 뭐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요? 이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예요? 깡패국가예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예? 2017년 6월 21일 날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에 추 장관이 그 김 무슨 데이 지원 장교님 전화번호를 주니까 그 보좌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고 추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서 누구누구랑 연락 취해 주세요. 5시 30까지 한의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채무보좌관이 금방 그 당시 추미애 당대표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 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고하고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이런 생 거짓말을 하고 장관직을 하고 있고 장관을 지키고 있는 이 정권의 도덕성은 어디가 있는가요?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 패륜 정권이에요. 패륜 정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17년 6월 14일 1차 병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추미애 씨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사실 없다. 관여한 바 없다.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새빨간. 국민 여러분 이거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 선진국 같으면은 추미애 장관 당장 경질당하고 대통령도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게 문주주의라더니 진짜 문주주의가 맞는 모양이에요. 에? 이렇게 지금 2017년 6월 21일 날도 지원장교님 전화번호 주고 연락 취해주세요 했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보좌관이 뭐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전화를 시킨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어요. 이게 9월 1일 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요. 에? 또 9월 1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분을 따지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파렴치에도 너무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수장자인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경제시키지 있는, 해임시키지 않고 있는 문재인 씨, 그리고 해임 건의안 내지 않고 있는 집권당, 야당,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당에서 그동안에 광화문 국방부학교에서 2차례씩이나 기자회견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일간이나 계속 이어진 이 서씨의 병가와 후가는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 빼갖고 돈 없어가지고 좋은 자리도 못 가고 전방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데도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 정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옛날에 한 영국 기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검찰은 조사를 했으면 제대로 조사해서 국민의 사법정의의 칼날로서 역할을 해야지 뭐예요? 권력이 아부하고 이런 기록도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뭐 혐의가 없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 다 풀어줘야 돼. 깜빵에 있어서 죄받고 간 사람들 지금 반은 석방해야 되겠네. 참, 추미애 씨가 관여 정황이 없다고 권력을 옹호하는 부패한 검찰, 검사 나리들! 양심 좀 있어 보세요. 참, 이건 완전히 동부지검장하고 그 담당 검사는 야당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정권의 똥개 역할을 해가지고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잘 싸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훗날 정치를 계속해서 그걸 따질 만한 이치에 있다면 반드시 내가 이자들 이름 기억해서 이 잘못을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아주 강하게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신문을 계속 훑어보고 또 당사에 나와서 이거저거 보니까 정말 사설들이 난리예요. 언론이 많이 칼날이 묻어지고 통제받는 있습니다. 너무 하니까 부글부글 끓는 걸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있는데 이 썩은 권력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받아들일 기미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역사가 멀리하게 했어요. 민심이 폭발하고 부글부글 끓으면 역사는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며칠 전에 4년 만에 다시 인근 산에 올라서 북한산에서 하늘을 향해 숨을 설떡이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시상을 생각해서 글 쓴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국민들의 화기가, 서울 시민의 화난 애국 시민들의 화기가 다 북한산으로 모여서 그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나한테 그런 시상을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5,200만 국민들 중에서 저처럼 많이 분개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물론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언론 분석을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지역적으로는 호남이고 그 다음에 40대고 화이트 칼라층이라는, 이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국기를 흔들고 우리가 설정하고 동의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 간에 계약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 파괴시키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투사건입니다. 추미애 씨 당당 물러났어요. 문재인 씨도 이런 정치하려면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북한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꾸 이렇게 저자세로 감싸고 보호하고 억지로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어서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라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묻고 싶은 거예요. 웃으면서 점잖게 학자답게 논평하라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네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권력 주변에서 기생하고 있는 지식인이나 전문가들 제대로 나라 다스리라고 똑바로 하세요. 충원하고 직언하고 상소문 제대로 쓰세요. 네?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고 얼마나 많이 남이의 굴름에 갔다고 그렇게 곡하가세하고 아부하면서 무슨 특권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까? 몇 사람 잘 살자고 5,200만 생존권 다 파괴하고 우리가 야부해놓고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다 파괴하고 되지도 않은 반인륜적인 독재 정권하고 뭐 해보겠다고 장난하는데 틈바구니에서 말장난하면서 그나마 이루어놓은 안보 토대마저 그냥 다 허물어뜨릴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어디 뭐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분야, 네? 도덕성 측면, 윤리적인 측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있어야죠. 성한 곳이. 아이고 뭐 차례도 많고 뭐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뭐 내일이 추석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방송을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뭐 중요한 그 통계 숫자 하나는 좀 소개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국회 예산처에서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놨는데 2060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국회 예산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158%로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거는 2060년대 81.1%.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원래 국가 부채나 상관없는 공기업 부채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지금 OECD 국가하고 수평 비교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계속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빚내가지고 돈 뿌려야지 나라에서 한다고 누가 감당할 거예요? 예? 누가 감당? 이 상태로 가다 보면 2040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2040년에는 103.9%가 나오고 2050년에는 131.1%, 2060년에는 158.7%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2070년에는 185.7% 나온다고 국회 예산처에 장기 재정 전망 자료가 나왔어요. 이거는 국민 1인당 나라빚이 그 당시 되면은 1억 8천만 원. 애가고 태어나면 빚 2억 원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공기업 부채까지 다 합산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거 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감당할 수 있다. OECD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 뭐 이 정도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우리가 좀 돈을 좀 써도 뭐 추가 경정 예산 4차로 편성하고 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앵무새 같은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참 뭐 여기도 보니까 기사가 그래요. 여기 지금 예산정책처에서는 앞으로 2012년, 2020년의 GDP 대비 재량 지출 비율 평균치가 12.4% 정도 유지된다고 이렇게 가정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이제 2060년도에 158.7%라고 했다. 근데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108.9%인데 이거 20년 뒤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40년 뒤에는 이를 크게 웃돌게 된다는 그런 전망이다. 공기업 부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뭐 지금도 웃돌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정부도 여기 보면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안한다. 그래서 이 전망치도 아주 소극적으로 자꾸만 줄여서 발표하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처에서는 예상치 않은 또 지금처럼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뭐 수십 조씩 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지금 보니까 환경 재난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안보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더 혈흔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돈만 쓰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 주변에 그런 시계추가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분단 국가에서 핵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도박을 하고 이 정권은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사탕발림만 하고 있는 아주 무능한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동아시아에서 각국의 국가 전략을 다시 짜면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이래 지금 고민하고 철저하게 따지고 국민들을 섬기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이념지향적이고 너무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이고 국제사회 흐름과는 동떨어지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알만한 이 권력에 기생하는 지식인이나 또 고위공직자들 양심에 꺼리끼는 발언과 아첨 발언으로 소인배적인 처신으로 이 나라를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특히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삼국시대를 이어오고 구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이어와서 해방전국 이후에 일제시대 전에 일제시대 해방전국 이후에 지금 근현대사 2020년까지 오면서 그래도 나라가 어지럽고 앞날이 안 보일 때 자기 생명을 던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론을 강하고 잘못을 꾸짖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값진 그런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과 토론하고 나라 걱정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저와 같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애국이라는 이야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궈놓은 재산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하여튼 이번 설명절 비록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 여러분들과 최대한 마음을 달래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